시골의 할머니를 보기 위해 방문한 707 특임단 대위 여성이 그곳에서 동네 양아치가 노인을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녀의 성격으로 인해 양아치를 참교육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초여름의 볕이 소백 산맥의 푸른 능선을 타고 넘어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의 작은 마을 아평리를 비추고 있었다. 갈대밭이 많아 붙여진 이름처럼 마을은 남한강의 잔잔한 물결을 따라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다. 짙은 녹음과 흙냄새, 간간이 들려오는 뻐꾸기 소리가 뒤섞인 풍경은 복잡한 세상을 잊게 할 만큼 고요하고 아름다웠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소속 29세의 강유라 대위는 이 평화로운 풍경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흙먼지 대신 화약 냄새가, 뻐꾸기 소리 대신 폭음과 거친 숨소리가 가득한 훈련장에서 몸을 굴리고 있었다. 검은 베레의 상징이자 최정예 요원들만이 모인다는 707 부대. 그곳에서 여군으로, 그것도 팀을 이끄는 중대장으로 살아남는다는 것은 매일이 전쟁이었다. 육체의 한계를 시험하는 훈련, 찰나의 순간에 생사를 가르는 판단력, 그리고 강철 같은 정신력. 유라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스스로를 증명하며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할머니의 낡은 대문 앞에 선 지금 그녀는 강대위가 아닌 그저 손녀 유라일 뿐이었다. 3년 만의 휴가였다. 잦은 훈련과 해외 파병으로 좀처럼 시간을 내지 못했던 그녀는 이번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롯이 할머니와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할매, 나왔어. 낭낭한 목소리에 낡은 목조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자글자글한 주름 사이로 인자한 미소가 피어나는 할머니, 81세의 박순자 여사가 유라를 와락 껴안았다. 아이고, 내 강아지, 내 새끼. 이게 얼마만이여. 고생 많았지? 할머니의 품에서는 언제나처럼 따스한 변 냄새와 구수한 된장 냄새가 났다. 유라는 군복 대신 편한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지만 할머니의 작은 몸을 감싸 안은 팔과 어깨는 군인 특유의 단단함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아이처럼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군에서는 단 한 번도 보이지 않던 무장해제된 모습이었다. 보고 싶었어, 할매. 무릎은 좀 어때? 전화할 때마다 아프다고 했잖아. 괜찮여, 괜찮어. 우리 강아지 온다는데 아플 새가 어디간디. 어여 들어와. 찐 옥수수랑 감자 해놨어.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들어간 시골집은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다. 반질반질 윤이 나는 마루, 벽에 걸린 낡은 흑백 가족 사진, 부뚜막이 있는 정겨운 부엌까지. 유라는 이곳에서 보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떠올리며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 도시의 삭막함과 군의 팽팽한 긴장감에 지쳐있던 영혼이 부드러운 흙에 스며드는 물처럼 편안해지는 기분이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유라는 할머니를 도와 텃밭에 잡초를 뽑고 냇가에서 다슬기를 잡고 저녁이면 마루에 누워 밤하늘의 별을 보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는 손녀의 얼굴이 반쪽이 되었다며 연신 무언가를 먹이려 했고 유라는 그런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으며 그간의 못다한 애정을 표현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유라가 마을에 온 지 닷새째 되던 날 오후였다. 할머니가 읍내장에 가신다기에 유라는 모처럼 혼자 마을을 산책하기로 했다. 포장된 지 오래되어 군데군데 패인 아스팔트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마을 어귀의 작은 정자가 눈에 들어왔다. 정자 주변으로는 동네 어르신 몇 분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계셨다. 유라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지나치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거칠고 불쾌한 목소리가 정자 주변의 평화를 깨뜨렸다. 아씨, 할망구 진짜 말귀 존나 못 알아듣네. 좋게 말할 때 찔러주셔.
내가 오늘 기분이 아주 더럽거든. 유라의 고개가 소리가 난 쪽으로 획 돌아갔다. 정자 한쪽 구석,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팔에는 어설픈 문신을 한 청년이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 한 분을 막아서고 있었다. 그는 동네에서 평판이 좋지 않기로 유명한 33세의 마석태였다. 변변한 직업 없이 어슬렁거리며 동네 어른들에게 용돈을 뜯거나 행패를 부리는 일이 잦아 마을의 골칫거리로 통하는 인물이었다. 표적이 된 할머니는 옆 마을에 사는 70대 후반의 김말순 할머니였다. 오늘 아평리 사는 동생 집에 마시를 왔다가 돌아가는 길인 듯 했다. 김 할머니는 석태의 겁박에도 애써 그를 무시하며 길을 가려고 했다. 젊은 사람이 왜 길을 막고 행패여? 비켜, 갈 길 바쁜 사람이니까. 행패? 이게 행패로 보여. 이 할망구가 진짜. 오늘 병원 구경 좀 하고 싶어 환장했나? 석태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정자에 있던 다른 어르신들은 그의 기세에 눌려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돌리거나 헛기침만 할 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다. 두려움과 무력감이 공기 중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순간 석태가 김 할머니의 손에 들린 지팡이를 획 낚아챘다. 이딴 거나 짚고 다니니까 사람이 우습게 보이지. 아이고. 몸의 균형을 지탱해주던 지팡이가 사라지자 김 할머니는 속절없이 옆으로 풀썩 쓰러졌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할머니의 신음이 터져나왔다. 아이고 아이고. 허리야. 석태는 넘어진 할머니를 일으켜줄 생각은커녕 오히려 할머니가 허리춤에 차고 있던 작은 손가방으로 손을 뻗었다. 꺼봐, 곱게 줄 것이지. 늙으면 똥고집만 는다니까. 그때였다. 유라의 눈에 불꽃이 튀었다. 지금까지의 평화롭던 시골 풍경은 온데간데 없고 눈앞에는 명백한 폭력이, 약자에 대한 비겁한 유린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녀의 몸속에 잠들어 있던 군인의 본능이 707의 혼이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심장이 차갑게 식고 온몸의 근육이 전투 태세에 돌입하듯 미세하게 긴장했다. 거기까지. 얼음장처럼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석태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 목소리에는 사람의 움직임을 순간적으로 멈추게 하는 힘이 있었다. 석태는 돈을 갈취하려던 손을 멈칫하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처음 보는 젊은 여자였다. 편한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 하지만 자신을 쏘아보는 그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았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서늘하고 깊은 눈빛이었다. 마을의 고요 속에 위험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마석태는 어이가 없었다. 어디서 굴러먹던 계집애인지 모를 것이 감히 자신에게 명령조로 말을 걸어온 것이다. 그는 넘어진 할머니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유라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키는 자신과 비슷했지만 호리호리한 체격에 군살 하나 없는 몸매였다. 서울에서 놀러온 아가씨인가. 그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뭐야, 넌 또? 정의의 사도라도 납셨나? 여자 주제에 함부로 끼어드는 거 아니야. 그러다 다쳐. 석태는 손에 들고 있던 김 할머니의 지팡이를 바닥에 신경질적으로 내던졌다. 탁 하는 소리가 유라의 신경을 날카롭게 자극했다. 유라는 그의 도발에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쓰러져 신음하는 김 할머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군에서 배운 응급처치 절차가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재생되었다. 가장 먼저 현장의 위협을 통제하고 환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디가 가장 아프세요? 유라는 석태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할머니에게 달려가 몸을 낮췄다. 그녀는 할머니의 의식 상태를 확인하고 넘어진 충격으로 가장 다치기 쉬운 허리와 고관절 부위를 조심스럽게 살폈다. 아가씨, 허리가 너무 아파. 할머니의 얼굴은 고통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유라의 눈썹이 꿈틀했다.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은 노인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됐다. 자신이 완벽하게 무시당했다는 사실에 석태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성큼성큼 유라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챘다. 야,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이 엑스이 진짜. 그 순간이었다. 석태의 손이 유라의 어깨에 닿는 찰나 유라는 마치 오랫동안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부드러우면서도 번개 같은 동작으로 몸을 틀었다. 석태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이미 늦었다. 유라의 손이 그의 손목과 팔꿈치를 정확하게 휘어감았다. 유도에서 말하는 손목 비틀기, 코테가에시의 기본 원리였다. 악! 석태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의 팔이 기괴한 각도로 꺾이며 극심한 고통이 뇌를 강타했다. 거구의 남자가 순식간에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다. 사람 몸에 함부로 손 떼는 거 아니라고 못 배웠나 보지. 유라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석태의 팔을 꺾은 채 그를 가볍게 밀쳐냈다. 두어 걸음 물러난 석태는 고통과 함께 밀려오는 수치심과 분노로 이성을 잃었다. 이런 개 같은 년이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석태는 고통스러운 팔을 부여잡고는 유라를 향해 달려들었다. 주먹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전형적인 막싸움이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단 한 번도 유라에게 닿지 못했다. 유라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그의 공격을 모두 피해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잘 짜인 춤사위 같았다. 상대의 힘과 움직임을 읽고 그 힘의 방향을 역이용하는 유려한 몸놀림. 그것은 단순한 싸움 기술이 아니라 수천 수만 번의 반복 훈련으로 몸에 각인된 체술이었다. 여자 주제에 까불어? 석태는 숨을 헐떡이며 악을 썼다. 넌 오늘 여기서 뒤졌어. 내가 누군지 알아? 그의 입에서 온갖 조롱과 성희롱이 섞인 폭언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유라는 더 이상 듣고 있을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이미 상황 판단을 끝낸 상태였다. 대상은 이성을 상실. 추가적인 폭력 행사 및 주변 민간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 높음. 신속한 제압 후 경찰 인계가 필요. 유라는 한 손으로 재빨리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단축 번호를 눌렀다. 스피커폰으로 설정된 전화에서 112입니다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충북 단양군 가곡면 아평리 정자 앞. 폭행 및 금품 갈취 현행범입니다. 노인 상대 범죄이며 피해자 부상. 신속 출동 바랍니다. 정확하고 간결한 신고였다. 마치 군에서 작전 상황을 보고하듯 흔들림 없는 목소리였다. 석태는 그녀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더욱 흥분해서 달려들었다. 이게 진짜 신고를 해? 바로 그 순간 유라의 몸이 낮게 가라앉았다. 달려드는 석태의 힘을 그대로 받아 안으며 그의 도복기 대신 티셔츠 멱살을 단단히 움켜쥐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유라의 몸이 축이 되어 회전하면서 석태의 거대한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 유도 유단자인 그녀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기술, 업어치기 새우인하게. 석태는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했다. 그의 몸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정자 앞 흙바닥에 그대로 내다 꽂혔다. 쿵 하는 둔탁한 소음과 함께 흙먼지가 피어올랐다. 일반적인 업어치기가 아니었다. 유라는 그가 머리부터 떨어져 더 큰 부상을 입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옷깃을 제어하며 등 전체로 충격이 분산되도록 만들었다. 상대방을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제압을 위한 완벽한 기술이었다. 쓰러진 석태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캑캑거렸다. 온몸의 공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간 듯한 충격과 고통, 그리고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경악감에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유라는 쓰러진 석태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어 무릎으로 등을 지그시 눌렀다. 조금 전까지의 유려한 움직임과는 다른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하고 위압적인 제압 자세였다. 첫째, 나는 여자인 동시에 대한민국 육군 대위다. 유라는 석태의 귓가에 조용히 하지만 뼈를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둘째, 내가 여자 주제라고 말하며 모욕했던 그 힘으로 넌 지금 여기 엎어져 있는 거다. 평생 잊지 마라. 셋째, 힘은 약자를 괴롭히라고 있는 게 아니라 지키라고 있는 거다. 오늘 넌 그걸 비싼 값 치르고 배우게 될 거야. 정자 주위에서 숨죽여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동네 어르신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마을의 무법자 행세를 하던 석태가 가냘퍼 보이는 젊은 여자에게 속수무책으로 제압당하는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다. 그들의 눈에 유라는 더 이상 박순자 여사의 손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마치 영화 속 영웅처럼 보였다. 멀리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강철로 만든 백합 한 송이가 흙먼지 속에서 비로소 그 서슬퍼런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사이렌 소리는 빠르게 가까워졌고 곧이어 충북경찰이라는 글자가 선명한 순찰차 2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정자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경찰관들은 눈앞의 광경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덩치 큰 남자가 바닥에 엎드려 끙끙거리고 있고 그를 제압하고 있는 것은 놀랍게도 젊은 여성이었다. 주변에는 겁에 질린 표정의 노인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경찰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팀장급 경찰관이 상황을 수습하며 소리쳤다. 유라는 경찰을 확인하고 나서야 석태의 등에서 무릎을 떼고 일어섰다. 수고하십니다. 폭행 및 금품 갈취 현행범입니다. 제가 제압했습니다. 유라의 침착하고 절도 있는 대답에 경찰관들은 다시 한번 놀랐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 경찰에게 건넸다. 대한민국 육군 대위 강유라. 그녀의 신분을 확인한 경찰관의 눈이 동그래졌다. 아, 707. 특수임무단 소속이시군요. 알겠습니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경찰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일부는 석태에게 수갑을 채워 일으켰고 일부는 쓰러져 있는 김말순 할머니에게 다가가 상태를 살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유라와 목격자인 동네 어르신들을 상대로 진술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이거 엑스발. 나 보라고. 석태는 수갑이 채워진 채 순찰차에 태워지면서도 끝까지 발악을 했다. 그는 분노와 치욕으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유라를 쏘아보았다. 하지만 유라는 그와 눈을 맞추지 않았다. 그녀의 관심은 오직 김말순 할머니에게 쏠려 있었다. 할머니, 119 구급차 불렀으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곧 병원으로 모실 겁니다. 곧이어 도착한 구급차에 김 할머니가 실려갔다. 유라는 구급대원에게 할머니의 상태와 낙상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다. 다행히 할머니의 의식은 명료했지만 허리와 다리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어 정밀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모든 상황이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석태를 태운 순찰차가 떠나고 구급차가 사라지자 정자 주변에는 다시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그제야 유라의 할머니인 박순자 여사가 읍내 장에서 돌아와 이 광경을 목격하고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달려왔다. 유라야, 이게 무슨 일이여? 니는 괜찮은겨? 그럼 할매, 난 멀쩡해. 걱정 마. 유라는 할머니를 안심시키려 웃어 보였지만 할머니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손녀가 험한 일에 휘말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할머니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은 뒤였다. 그날 저녁 아평리 마을은 온통 박 여사 손녀 이야기로 들끓었다. 정자에서 벌어진 일은 순식간에 온 동네로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석태 그놈이 또 행패를 부렸다더라로 시작된 이야기는 박 여사 손녀가 날아다니면서 석태를 때려 눕혔다더라는 식으로 과장과 각색이 더해졌다. 어떤 이는 그녀가 북파 공작원이었다고 했고 어떤 이는 영화 아저씨의 여자 버전이라고도 했다. 다음 날 유라는 할머니와 함께 김말순 할머니가 입원한 단양의 병원을 찾았다. 검사 결과 김 할머니는 대퇴골 경부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수술이 필요하며 이후에도 오랜 기간 재활 치료를 해야 한다는 의사의 설명에 유라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이고,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제 꼼짝없이 누워 지내게 생겼구먼. 병상에 누운 김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한탄했다. 유라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제가 조금만 더 일찍 발견했더라면. 아뇨. 아가씨가 뭐가 죄송해요. 아가씨 덕분에 내가 이만했지. 안 그랬으면 그놈한테 맞아 죽었을지도 몰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유라의 할머니도 옆에서 연신 미안하다며 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위로했다. 두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서로를 맞잡고 있는 모습을 보며 유라는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자신이 제압한 폭력의 결과가 한 사람의 남은 인생을 이렇게나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현실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그날 오후 유라는 참고인 조사를 위해 단양경찰서를 방문했다. 조사를 마친 후 그녀는 담당 형사에게 마석태에 대해 물었다. 마석태. 그 친구 상습범입니다. 폭행, 갈취,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꽤 됩니다. 대부분 동네 어르신들 상대로 한 소의 갈취나 시비 같은 것들이라 구속까지는 안 되고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 점점 대담해진 겁니다. 형사의 말에서 깊은 피로감과 체념이 묻어났다. 법의 그물망이 때로는 너무 성글어서 교활한 범죄자들을 번번이 놓치고 만다는 현실에 대한 자조였다. 이번에는 피해자 부상 정도가 심해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할 겁니다. 강 대위님이 현장에서 확실하게 제압해 주시고 목격자 진술도 명확해서 다행입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유라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법의 심판. 그것은 분명 필요한 절차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까? 석태는 감옥에 다녀오면 정말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더 큰 증오와 분노를 품고 나오게 될까? 김말순 할머니의 부서진 뼈와 남은 여생의 고통은 누가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까? 군에서 그녀가 상대하던 적은 명확했다.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는 존재. 그들을 제압하고 무력화하는 것이 그녀의 임무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마주한 문제는 달랐다. 선과 악의 경계가 희미하고 폭력의 원인과 결과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실 사회의 문제였다. 집으로 돌아온 유라는 마루에 걸터앉아 어두워지는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손녀의 깊은 시름을 눈치챘지만 섣불리 말을 걸지 못하고 멀리서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유라의 마음속에는 법의 심판만으로는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김말순 할머니의 상처이기도 했고 평화가 깨져버린 마을의 상처, 그리고 어쩌면 마석태라는 한 인간이 스스로에게 입힌 파괴의 상처이기도 했다. 그녀는 이 상처를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단순한 폭력범을 제압하는 것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문제의 근원을 들여다봐야겠다고 조용히 결심했다. 단순히 휴가를 즐기러 왔던 유라의 일상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마석태라는 인물과 이번 사건의 본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왜 그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이 질문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그녀의 뇌리를 맴돌았다. 적을 상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을 아는 것이다. 유라는 마석태를 적으로 규정하고 싶진 않았지만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원인 분석이라는 군에서 배운 원칙을 따르기로 했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마을의 대소사를 꿰고 있는 아평리 이장님을 찾아갔다. 이장님은 평상에 앉아 담배를 태우다 유라를 보고는 반갑게 맞이했다. 아이고, 우리 마을에 영웅 오셨는가? 박 여사님한테 얘기 다 들었네. 정말 대단한 일을 했어. 별 말씀을요, 이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뵈었습니다. 유라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는 본론을 꺼냈다. 마석태라는 사람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이장님은 유라의 진지한 눈빛을 보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석태 그놈. 원래부터 그런 막대 먹은 놈은 아니었는데. 이장님의 입을 통해 풀려나온 마석태의 과거는 유라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둡고 아픈 구석이 있었다. 석태는 본래 아평리 토박이가 아니었다. 그가 초등학생일 무렵 그의 부모는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귀농의 꿈을 안고 이곳으로 이사왔다. 하지만 농사 경험이 전무했던 부모님의 도전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부부싸움이 잦아졌다. 결국 석태가 중학생일 때 그의 어머니는 도시로 떠나버렸고 아버지는 술에 의지해 살다 몇 년 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순식간에 고아가 된 석태는 유일한 혈육인 할머니 손에 맡겨졌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연로했고 손자를 제대로 돌볼 여력도 방법도 몰랐다. 석태는 학교에서도 겉돌았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애, 가난한 애라는 꼬리표가 그를 따라다녔다. 공부에도 흥미를 잃었고 고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한 후에는 딱히 할 줄 아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는 무기력한 청년이 되어버렸다. 군대라도 다녀오면 사람 구실하려나 싶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적응 못하고 관심병사로 있다가 겨우 제대했어. 그 뒤로는 뭐 그냥 저렇게 동네 어슬렁거리면서 푼돈이나 뜯고 술 먹고 행패나 부리고 할머니 돌아가신 뒤로는 아주 눈에 뵈는 게 없는 놈이 돼버렸지. 이장님은 씁쓸하게 말을 맺었다. 마을에서도 처음엔 다들 안타까워했어. 밥도 챙겨주고 일자리도 알아봐주고. 근데 지가 다 걷어차 버리니께 이젠 다들 고개만 절레절레 흔드는 거지. 유라는 이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석태라는 인물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나갔다. 버림받은 아이,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자란 소년, 사회 부적응자, 그리고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는 길을 선택한 청년. 그의 폭력은 어쩌면 세상과 자기 자신을 향한 서툰 분노의 표출이자 아무도 자신을 봐주지 않는다는 절망적인 외침이었을지도 모른다. 물론 그의 불행한 과거가 그의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김말순 할머니가 겪어야 할 고통은 그 어떤 이유로도 변명될 수 없었다. 하지만 유라는 그의 그림자 속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하며 그를 단순히 악인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 그는 사회와 주변의 무관심 속에서 길을 잃고 괴물이 되어버린 또 다른 의미의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라는 조사를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석태와 같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녔던 동네 청년들을 수소문해 만나보기도 했다. 그들의 기억 속 석태는 말 수가 없고 음침했던 아이, 누가 시비 걸어도 제대로 반항도 못하던 애였다. 그의 폭력성은 오히려 성인이 된 후 자신보다 약한 존재 앞에서만 발현되는 비뚤어진 형태였던 것이다. 모든 정보를 종합한 유라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석태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법의 처벌뿐만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에게는 누군가의 진심 어린 관심과 함께 스스로의 잘못을 직면하고 책임지는 법, 그리고 망가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희망을 가르쳐줄 교육이 필요했다. 군에서 문제 병사들을 선도하고 이끌었던 경험이 떠올랐다. 물론 사회의 범죄자와 군의 병사는 다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을 다루는 일이라는 점에서는 같았다. 휴가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대로 부대로 복귀해버리면 석태는 구속되고 재판받고 죗값을 치르고 그리고 아마도 더 나쁜 모습으로 다시 사회에 나올 것이다.
김말순 할머니의 상처는 아물지 않을 것이고 마을의 불안감도 그대로일 것이다. 유라는 결심했다. 이 문제를 여기서 끝내지 않겠다. 비록 자신의 휴가를 모두 반납하고 어쩌면 그 이상의 수고를 해야 할지라도 자신이 시작한 일이니 끝을 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녀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석태를 만나러 가기로 했다. 강철 같은 군인의 모습이 아닌 한 사람의 인생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인간 강유라의 모습으로. 그녀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한 영혼에게 아주 작은 등불이라도 비춰주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국민을 지키는 군인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그녀는 믿었다. 그림자 속에 감춰져 있던 진실은 그녀에게 심판이 아닌 구원의 길을 가리키고 있었다. 단양구치소의 면회실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투명한 아크릴 판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더 높고 단단하게 서 있었다. 수인복을 입은 마석태는 잔뜩 찌푸린 얼굴로 유라를 노려보고 있었다. 경멸과 분노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혼란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왜 왔어? 꼴 좋다고 비웃으러 왔나? 석태가 내뱉은 첫마디는 가시 돋친 독설이었다. 유라는 그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온 보온병과 종이컵을 꺼내 따뜻한 대추차를 따랐다. 면회 규정상 직접 건넬 수는 없었지만 그 온기만이라도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할머니께서 끓여주셨어. 마음 가라앉히는데 좋을 거라고. 지랄하고 있네. 이제 와서 동정이라도 하는 건가? 당신 같은 잘난 군인나리께서 나 같은 밑바닥 인생을 뭘 안다고. 석태는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의 눈에는 억울함과 패배감으로 인한 눈물이 핑 돌았다. 유라는 그가 감정을 모두 쏟아낼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마치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방파제처럼. 한참을 씩씩거리던 석태가 지쳐갈 무렵 유라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마석태 씨, 나는 당신을 동정하러 온 게 아니야. 비웃으러 온 건 더더욱 아니고. 그럼 뭔데? 이야기를 하러 왔어. 내 이야기. 유라는 석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연민도 적이도 없었다. 그저 한 인간을 대하는 담담하고 진솔한 시선이 있을 뿐이었다. 707에 처음 들어갔을 때 나는 부대 역사상 최악의 후보생 중 한 명이었어. 석태의 표정이 순간 멈칫했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원이라는 완벽해 보이는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 의외였다. 체력은 남자 동기들을 따라가기 벅찼고 사격술은 늘 낙제점이었지. 특히 독도법 훈련 때는 지도 한 장 들고 산속에서 길을 잃어 조난당할 뻔했어. 3일 밤낮을 굶고 비를 맞으며 헤맸지.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 배고픔보다 더 무서웠던 건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자격이 없구나 하는 절망감이었어. 유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당시에 처절했던 감정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포기하고 싶었어. 다 때려치우고 도망가고 싶었지. 교관님을 찾아가서 퇴교하겠다고 말했어. 근데 교관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유라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석태의 반응을 살폈다. 그는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지만 귀는 분명 그녀의 이야기를 향해 열려 있었다. 강 후보생, 너는 지금 내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길을 찾는 중이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라야 가장 작은 빛이 보이는 법이다. 그러시더군. 그리고는 엉망진창이 된 내 손에 다시 지도를 쥐어주셨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유라는 아크릴 판 너머의 석태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마석태 씨, 당신은 지금 인생의 지도에서 길을 잃었어. 너무 오랫동안 헤맨 나머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어디로 가야 할지도 잊어버렸지. 그래서 엉뚱한 곳에다 화풀이하고 주저앉아 떼를 쓰고 있는 거야. 내가 겪었던 절망감처럼.
내가 당신의 범죄를 용서한다는 게 아니야. 당신은 분명 큰 잘못을 저질렀고 그 죗값은 반드시 치러야 해. 김말순 할머니의 고통은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어. 하지만 유라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그 죗값을 치른다는 게 그냥 여기서 썩는 걸로 끝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건 도망치는 거야. 진짜 죗값을 치르는 건 당신이 망가뜨린 것들을 책임지고 당신의 남은 인생으로 당신이 저지른 잘못을 갚아나가는 거야. 교관님이 내게 다시 지도를 쥐어주셨던 것처럼 누군가는 당신에게도 길을 찾을 기회를 줘야 한다고 믿어. 면회 시간이 끝나감을 알리는 신호가 울렸다. 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석태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의 주먹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유라가 돌아서서 면회실을 나가려는 순간 등 뒤에서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석태가 처음으로 내뱉은 질문이었다. 왜 나 같은 놈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유라는 걸음을 멈췄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다. 우리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어. 밭에 돌멩이가 많다고 밭을 다 갈아엎는 게 아니라 끈기 있게 돌멩이를 하나씩 골라내야 옥토가 되는 거라고. 우리 마을에서 내 눈앞에서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못 본 척할 수가 없어서. 그게 내 대답이야. 면회실 문이 닫혔다. 혼자 남은 석태는 차가운 테이블 위에 놓인 온기가 식어버린 대추차 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아크릴판에 이마를 기댄 채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기 시작했다.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했던 그의 삶, 버림받았다는 상처와 세상을 향한 분노로 단단하게 굳어있던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터져나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차가운 철창 안에서 그는 아주 오랜만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제육장 깨어진 거울, 새로운 길. 유라의 면회는 석태에게 큰 파문을 일으켰지만 현실의 법적 절차는 냉정하게 진행되었다. 결국 석태는 상습 폭행 및 갈취,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그의 전과와 범행의 질을 고려할 때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유라는 휴가를 반납하고 부대로 복귀해야 할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지만 이대로 일을 마무리 지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사비를 털어 변호사를 선임했다. 석태를 무죄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가 자신의 죄를 올바르게 마주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재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기 위해서였다. 유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할머니와 함께 다시 김말순 할머니의 병실을 찾는 것이었다. 수술을 마친 김 할머니는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처음보다는 기력을 찾은 모습이었다. 유라는 할머니의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어렵게 입을 열었다. 어르신 그리고 가족분들께 정말 면목 없는 부탁을 드리러 왔습니다. 유라는 마석태의 불우했던 과거와 현재 그가 느끼고 있을 감정에 대해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그리고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석태가 법의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사회 내에서 봉사하며 죗값을 갚을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피해자 측에서 처벌 불원서와 탄원서를 제출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물론입니다. 어르신께서 입으신 상처와 고통을 생각하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금전적인 보상도 저희가 어떻게든 마련하여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이 교도소에 다녀온다고 해서 어르신의 상처가 아물거나 그 청년이 새 사람이 될 거라는 보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부디 그가 자신의 잘못을 평생 짊어지고 갚아나갈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유라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의 아들은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라며 격분했다. 어머니를 저렇게 만들어 놓은 놈을 어떻게 용서하냐는 것이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험악해졌다. 그때 침대에 누워 모든 것을 듣고 있던 김말순 할머니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됐다 그만해라 아들아.
모두의 시선이 할머니에게로 향했다. 그 젊은 군인 아가씨 말이 맞다. 그놈 감방에 쳐넣는다고 내 다리가 성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 남은 인생 내내 그놈 원망하며 사느니 차라리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비는 꼴이라도 봐야 속이 시원하겠다. 어디 한번 내 눈앞에서 지 죄를 갚아보라고 혀. 오랜 세월 풍파를 겪어온 노인의 지혜와 용서가 담긴 한마디였다. 결국 할머니의 뜻에 따라 가족들은 처벌 불원서에 도장을 찍었다. 유라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재판날 이 탄원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유라가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당시의 상황과 함께 가해자를 선도하려는 자신의 의지를 피력했다. 석태 역시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울먹이며 사죄했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진심 어린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그리고 현역 군인인 유라의 강력한 선도 의지를 참작하여 그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 4년 그리고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구치소에서 풀려난 날 석태는 세상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유라였다. 나오셨군요. 석태는 말없이 고개만 숙였다. 유라는 그에게 작업복 한 벌과 두툼한 장갑, 그리고 안전화 한 켤레를 내밀었다. 오늘부터 사회봉사 시작입니다. 첫 번째 장소는 김말순 할머니 댁입니다. 석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가서 뭘? 할머니 댁 담장이 지난번 태풍 때 무너졌는데 아직 그대로입니다. 새로 쌓아드리세요. 그리고 기울어진 대문도 고치고 낡은 창문도 손봐야 합니다. 당신이 부순 건 지팡이 하나지만 당신이 갚아야 할 것은 그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유라는 마치 소대장처럼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휴가를 연장하고 부대에는 개인적인 사정을 설명해 양해를 구한 상태였다. 이 임무를 완수하기 전까지는 돌아갈 생각이 없었다. 다음 날부터 석태의 참교육이 시작되었다. 유라의 감독 하에 그는 시멘트를 개고 벽돌을 날랐다. 처음 해보는 막노동에 온몸은 비명을 질렀고 손은 물집투성이가 되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었다. 그를 본 사람들은 벌레 보듯 쳐다보거나 대놓고 살인자 놈이라며 손가락질했다. 석태는 깨어진 거울 앞에 선 것처럼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매일같이 마주해야 했다. 몇 번이고 모든 것을 때려치우고 도망가고 싶었지만 묵묵히 자신과 함께 땀 흘리는 유라의 모습을 보며 차마 그럴 수 없었다. 유라는 그를 감시만 하지 않았다. 그녀 역시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 일했다. 시멘트를 나르고 벽돌 쌓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쉬는 시간이면 말없이 물병을 건넸고 저녁이면 자신의 할머니가 차려준 밥상에서 함께 밥을 먹었다. 그 어떤 꾸짖음이나 설교보다 그 묵묵한 동행이 석태의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고 동시에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허물어졌던 담장이 반듯하게 다시 세워졌다. 석태는 흙먼지 투성이가 된 손으로 자신이 쌓은 담장을 어루만졌다. 파괴만 일삼던 그의 손으로 무언가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순간이었다. 그는 담장 앞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울었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자 아주 작은 성취감에서 비롯된 뜨거운 눈물이었다. 깨어진 거울 속 자신의 모습 너머로 새로운 길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마석태가 김말순 할머니 댁의 담장을 새로 쌓고 있다는 소문은 마을에 금세 퍼졌다. 처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냉소적이었다. 쉬워하는 거다 며칠이나 가겠냐며 수군거렸다. 하지만 석태는 멈추지 않았다. 김할머니 댁 수리를 마친 후에도 유라가 작성한 마을 봉사 리스트에 따라 독거노인 댁에 연탄을 갈아주고 지붕이 새는 집의 방수 작업을 돕고 무거운 짐을 옮겨주는 등 굳은 일을 도맡아 했다. 그의 곁에는 늘 유라가 있었다.
그녀는 지시만 하는 감독관이 아니었다. 함께 연탄재를 묻혔고 함께 지붕에 올라갔다. 유라의 이런 모습에 처음에는 석태를 향해 손가락질하던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박 여사 손녀가 저렇게까지 하는데 독한 년인 줄만 알았더니 속이 깊네라며 유라를 칭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 온기는 자연스레 석태에게도 옮겨갔다. 가장 큰 변화는 석태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었다. 매일 땀 흘려 일하고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는 경험은 그의 인생에서 처음이었다. 술과 폭력으로 채웠던 공허함이 노동의 고단함과 작은 보람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거칠기만 하던 그의 표정은 땀과 흙먼지 속에서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 김말순 할머니가 드디어 퇴원했다. 아직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지만 혼자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된 모습이었다. 유라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석태를 데리고 김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들어가서 진심으로 사죄드려라. 어떤 말을 듣든 피하지 말고 전부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석태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보다 법정의 판사보다 피해자를 직접 마주하는 것이 수만 배는 더 두려웠다. 그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그런 그의 등을 유라가 가만히 밀어주었다. 마루에 앉아있던 김 할머니는 석태를 보고는 아무 말 없이 시선을 돌려버렸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석태는 할머니 앞에 다가가 쿵소리가 나도록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용서해달라는 말도 드릴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석태는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머리를 조아렸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죄였다. 한참 동안 고개를 돌리고 있던 김 할머니가 천천히 그를 돌아보았다. 할머니의 눈에는 미움과 원망, 그리고 연민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고개 들어라. 석태가 천천히 고개를 들자 할머니는 새로 쌓인 담장을 가리켰다. 저 담 네가 쌓았다고 들었다. 네, 할머니. 허리는 안 아프더냐? 젊은 놈이 뼈 빠지게 고생했겠구먼. 예상치 못한 할머니의 말에 석태는 눈이 동그래졌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네가 저지른 죄가 그 담벼락 하나 쌓았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다. 내 다리는 평생 이 모양으로 살아야 할 테고 그날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하지만 할머니는 석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죽을 상 하고 다니는 놈 미워해서 못하겠냐? 네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겠다면 나도 더는 너를 원망하지 않으마. 그러니 앞으로는 죄짓지 말고 허리 펴고 똑바로 살아. 네가 평생 갚아야 할 빚은 나한테 진 빚이 아니라 네 인생한테 진 빚이여. 그 순간 석태의 눈에서 다시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법의 용서가 아닌 피해자에게서 직접 받은 용서의 말은 그의 영혼을 뒤흔드는 거대한 구원이었다. 그는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그 울음소리를 마루 끝에 조용히 서 있던 유라와 곁에 있던 김 할머니가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흙먼지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용서의 싹이 트고 있었다. 그 후로 2달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다. 계절은 초여름에서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다. 단양의 산들은 울긋불긋한 단풍 옷을 갈아입고 있었고 아평리 마을은 추수를 앞둔 풍요로움과 평화로 가득했다. 마석태는 더 이상 마을의 골칫거리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마 반장으로 불렸다. 사회봉사 시간이 끝난 후에도 그는 스스로 일거리를 찾아 나섰다. 어르신들의 꾸준 일을 돕는 것은 물론 유라에게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간단한 집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아평리 만물상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그의 성실한 모습에 하나둘씩 일을 맡기기 시작했고, 이제는 읍내에서도 그를 찾는 전화가 올 정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유라의 길었던 휴가도 마침내 끝이 났다. 부대 복귀 명령이 내려왔다. 떠나는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옥수수, 고구마, 직접 짠 참기름 등을 들고 와 유라의 할머니 집 앞을 가득 메웠다. 그녀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강 대위님 정말 고맙소.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사람 사는 동네가 됐어. 몸 건강히 지내요. 당신 같은 군인이 있어서 정말 든든하구먼. 유라는 어색하게 웃으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그녀가 한 일이라고는 길 잃은 한 사람에게 지도를 쥐어준 것뿐인데 너무나 큰 선물을 받는 것 같아 쑥스러웠다. 짐을 싣고 차에 오르려는데 저만치서 석태가 달려왔다. 땀에 젖은 작업복 차림 그대로였다. 그는 유라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내밀었다. 이게 뭡니까? 제가 처음으로 제 손으로 만든 겁니다. 상자 안에는 투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나무 독서대가 들어있었다. 군 생활 중 책을 많이 읽을 그녀를 생각하며 며칠 밤을 새워 만든 것이었다. 대위님 아니었으면 전 아직도 구치소에서 세상을 원망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더 나쁜 놈이 돼서 나왔을지도 모르죠.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똑바로 살면서 갚겠습니다. 석태는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의 등 뒤로 펼쳐진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푸르렀다. 유라는 독서대를 받아들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마 반장님, 제가 한 건 별로 없습니다. 길은 원래부터 거기에 있었고 그걸 걸어가기로 결정한 건 마 반장님 자신입니다. 그녀는 석태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었다. 기억하십시오. 힘은 파괴가 아니라 무언가를 지키고 만들어 나갈 때 진짜 가치가 있다는 걸. 앞으로도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석태는 마치 군인처럼 우렁차게 대답했다. 차는 천천히 마을을 빠져나갔다. 백미러 속에서 손을 흔드는 할머니와 마을 사람들, 그리고 훌쩍 키가 큰 것처럼 보이는 석태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유라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단양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번 휴가는 그녀의 군 생활, 어쩌면 인생 전체를 통틀어 가장 치열하고 의미 있는 작전이었다. 적을 섬멸하는 대신 한 사람을 구했고 진지를 구축하는 대신 무너진 담장을 쌓았다. 화약 냄새 대신 흙 냄새를 맡으며 진정한 보호와 안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국가 안보란 것이 거창한 이념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할머니 한 분이 평화롭게 길을 걷고 길을 잃었던 젊은이 한 명이 다시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이 고요하고 평범한 일상을 지켜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철은 불 속에서만 단련되는 것이 아니었다. 때로는 따뜻한 흙 속에서 사람들의 눈물과 땀 속에서 더 단단하고 의미 있는 형태로 벼려지기도 하는 법이다. 다시 검은 베레를 쓰고 강철 심장을 가져야 할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이제 그녀의 가슴 속에는 단양의 흙냄새와 사람들의 온기가 함께할 터였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를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운 군인으로 만들어줄 것이 분명했다. 차는 소백 산맥의 굽이진 길을 따라 그녀의 자리로 대한민국의 심장부로 다시 향하고 있었다.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한 그녀의 새로운 임무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